자, 이제, 전국 모의고사, 우리 때는 이제 7회죠. 그죠? 7회 모의고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진폭 변조된 신호의 반송파 전력, 그리고 상측파 전력, 하측파 전력의 비는 각각 어떻게 되냐라고 해서 AM에서 PC 대 PH 대 P로의 비는 1대 4분의 M제곱 대 4분의 M제곱이다. 이건 기억을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요 그림이 이제 책의 그림하고 좀 다를 거예요. 이걸 수정을 했는데 제가 이건 까먹어 버렸네요. 자, 가운데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가장 높은 값이 9고 가장 낮은 값이 3입니다. 그러면 이건 가장 높은 값은 9, 9니까 18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우리 A라고 했죠. 근데 그냥 9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낮은 값은 이건 3, 3이니까 이건 6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B가 6이다. 그럼 변조지수 A는 18이고요. B는 6이다. 아니면 A는 9고 B는 3이다.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자, 이때 변조지수 M은 뭐라고요? A 더하기 B분의 A 빼기 B다. 그러면 24분의 12고 2분의 1이죠. 그죠? 그러면 M이 2분의 1이니까 M제곱은 4분의 1이고 그러면 1대 4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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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니까 16분의 1대 16분의 1이다. 라고 해서 이 관계 정도는 그냥 잘 생각을 해주시고, 그죠? 디지털 변조 방식인 ASK, PSK, FSK, QAM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ASK하고 FSK는 모두 비동기 복조가 가능하죠. 동기, 비동기 모두 가능한데 비동기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비동기로 쓰면 수신기 구조를 어떻게 해요? 복잡도를 낮출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진 변조하고 동기식 복조를 할 때, 그래서 동기식 복조를 할 때 동일한 비트 오유를 얻기 위한 EBN제로는 PSK 방식이 FSK 방식에 비해서 크다. 맞나요? 여기는 동일한 비트 오유를 얻기 위한 EBN제로는 PSK 방식이 FSK 방식보다 작다. 그죠? 크다가 아니라 작다. 그래서 우리 맨날 했던 이 그림, 그죠? 이게 FSK이고요. 이게 PSK다. 그러면 동일한 비트 오유를 얻기 위해서 이게 PL율이잖아요. 그죠? 이게 EBN제로입니다. EBN제로면 PSK는 이쪽, FSK는 이쪽 해가지고 이게 약 3dB 정도 차이 났죠? 3dB 정도 이렇게 PSK가 안쪽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3dB 정도 작게 해도 동일한 오류 확률이 나온다. 그런 내용이었죠. 그죠? 그래서 M진 QAM에서 M을 증가시킬 경우 심벌당 전송할 수 있는 비트 수는 증가하고, 그럼 증가돼서 대역폭 효율이 어떻게 된다고요? 개선된다. 그래서 이 대역폭 효율은 그냥 RB를 비트율을 BW로 나누면 되거든요. 근데 BW를 나누면 되는데 이 BW하고 비슷한 게 심볼율이니까 이게 RS하고 RB의 비율과 가장 클 때는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M진에 M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M이 커지면 커질수록 심볼율이 감소하고 되고, 심볼율이 감소하니까 대역폭 효율은 좋아지게 되더라. 그래서 이진일 때는 1비트, 그죠? 1비트 BPS per Hz가 이진일 때고요. 4진일 때는 2 BPS per Hz. 8진일 때는 3, 16진일 때는 4. 뭐 이런 식으로 대역폭 효율이 커지더라. M이 커지면. 임의의 EBN제로에서 QPSK는 BPSK하고 동일한 비트 오류 성능을 나타낸다. 이거 꼭 기억입니다. 근데 대역폭 효율은요. 당연히 4진이는 QPSK는 4진이니까 대역폭 효율은 2배가 되죠. 그죠? 그래서 2배가 되더라. 그래서 얻을 수 있고 대역폭 효율은 증가되죠. 그죠? 답은 2번입니다.
자, 정지위성에서 지구로 보내는 신호의 감쇄가 심해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여기는 위성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멀면 LT는 람다분의 4파이 D의 제곱.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질수록 손실이 커지니까, 그죠? 감쇄가 많아진다. 대기가 건조할수록 이 감쇄가 심해지는 게 아니라 뭐요? 뭐 수증기가 많은 거. 비가 오든지 뭐 이렇게 하면 감쇄가 심해진다. 산란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건 감쇄가 심해지는 경우는 아니죠. 좋은 경우죠. 그죠? 좋은 경우지 감쇄가 심해지는 경우는 아니다. 신호의 파장이 짧을수록, 파장이 짧으면 LT는 커지죠. 손실이 많아지는 거예요. 파장이 짧으면 손실이 많아진다. 그래서 지금 손실이 많아지는 안 좋은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위성과 지구국의 안각이 클수록, 근데 안각이 뭐였습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요, 여기 있는 애들은 위성까지 거리는 이거고, 지구의 접선 방향이 이거니까 이게 세타, 안각이고요. 여기 있는 애들은 접선이 여기고, 위성까지 거리는 이거니까 이게 안각인 거예요. 안각이 크면 클수록 얘는 수직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직선 거리가 짧고, 거리가 짧으니까 손실이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한다. 그래서 안각이 크면 거리가 짧은 거고 손실이 작아지는 그런 형태고, 안각이 작을 때 거리가 멀어지는 거고 손실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얘도 어쨌든 이 문제의 답은 맞는 건 기억 띠것이고요. 틀린 건 니은 리얼입니다. 그죠? 얘는 손실이 작아지는 경우고, 작아지는 경우고 손실이 커지는 경우. 통신 시스템에서 백색 가우시안 잡음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 랜덤 잡음은 예측 가능하도록 결정된 신호가 아닌 무작위 신호다. 랜덤 잡음이니까 무작위 신호다. 랜덤 잡음은 신호 성분과 곱해져서 왜곡을 초래하는 게 아니라 가산성이니까 더해져서. 이건 맨날 시험 문제의 답이죠. 그죠? 백색 가우시안 잡음은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균일한 전력미터 스펙트럼을 가지는 거고요. 진폭의 평균값은 백색 잡음의 진폭의 평균값은요, 평균값은 우리가 한 주기의 평균을 하면 이게 0이 되죠. 교류에서 0이 되듯이 평균값은 무조건 0이에요. 평균 전력은 0이 아니에요. 평균 전력은 0이 아닌데 평균값은 0이다. 가우시안 잡음은 진폭이 가우시안 확률 밀도를 함수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잡음 지수는 부품이나 시스템에 의해서 잡음이 얼마나 첨가되는가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잡음 지수는 크면 클수록 좋은 게 아니라 작을수록 좋다. 그래서 두 개가 틀렸네, 그죠? 수신 신호, 이거, 이것도 바꿨는데, 레이더는 문제가 자주 있어가지고, 이거. 자, 그럼 5번 봅시다. 레이더에서 송수신 신호가 그림과 같을 때 표적의 탐지 거리하고 상대 속도를 각각 구하라. 그 결과를 더한 값을 얼마인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얘는 송신 신호가 F0가 있고, 그죠? 수신 신호는요, F0 플러스 FT가 있어요. 근데 F0는 얼마요? F0가 6기가고요. FD는요? FD는 3kHz다. 그 다음에 레이더에서 펄스를 한번 보내가지고요. 다음 펄스를 보낼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건 주기죠, 그죠? 이 시간은 얼마요? T가 500 마이크로인가요? 뭐야? T를
5000이라고 합시다. 아니면 이 문제는 의미는 없지만 사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t가 1500이라고 하든지 뭐 2000이라고 하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데는요. 그래서 이건 한 2500이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 이걸 보냈을 때 얘가 반사되어서 되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봤더니 이 시간은 얼마요? 500 마이크로세컨드다. 이렇게 됐다. 그럼 이때 목표물까지 거리, 레이더에서 전파를 쏴서 목표물이 있으면 목표물까지 거리가 얼마고 그리고 이 이동체의 속도 V가 얼마인지를 물어봤습니다. 그죠? 자, 이건요. 거리는 레이더 문제 항상 이거잖아요. 갔다 오는데 500 마이크로세컨이에요. 그럼 500 마이크로세컨은 1 미리세컨은요 300km거든요. 그러면 500 마이크로세컨이니까 0.5mm잖아요. 그죠? 150km. 갔다 오는데 150km니까 여기까지 거리는요 75km. 이걸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플러 스프레드죠. 얘가 쏘는 전파를 얘가 다가오면서요. 속도 V로 다가오면서 얘가 딱 받으면 도플러 스프레드가 한 번 일어나요. 근데 얘가 쏜 전파를 얘가 다가오면서 받을 때 스프레드가 한 번 일어나고 그리고 다가오면서 부딪혀서 온 전파가 여기 받을 때 또 스프레드가 한 번 일어나가지고 얘는 도플러 스프레드가 두 번 일어나는 경우가 생긴다고 했고 그래서 이 3km라는 것은 도플러 스프레드가 두 번 일어나는 경우예요. 그러면 FD 구하는 공식은 수직으로 올 때는 람다 분의 V의 코사인 세타인데 그냥 세타는 0도라고 해서 이건 1로 취급을 하고 그죠? 이게 FD인데 이 FD가 지금 3km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얼마요? 속도를 구할 때 FD는 얘는 1.5km. 그래서 1500은 람다 분의 속도 V다. 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때 속도는 람다는 얼마요? 주파수가 6기가 파장은 20분의 1인가요? 그래서 람다는 20분의 1 그래서 V는 1500 곱하기 20분의 1 자, 그래서 이런 거 이건 람다를 뭐요? F분의 6기가 3 곱하기 10의 8승 하니까 10이 남고 그러니까 20분의 1이죠. 그죠? 5cm죠. 그래서 5cm에 해당되는 이 상태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얘도 75가 나오고요. 얘는 150이 나왔나요? 아닌데 75km 나왔어요. 75m/s에 75km 나왔으니까 답은 150이 답이죠. 그죠? 일단 이 문제는 이걸 내놨다가 이게 너무 통신에 치우친 것 같아서 그냥 뺐습니다. 이제 그 통신 쪽 모의고사 할 때는 풀 겁니다. 자, 어떤 스펙트럼 확산 통신 시스템은 정보 비트의 폭이 TD가 2.047ms이고요. 의사자분 부호의 칩의 폭은 0.5 마이크로세컨이다. 다음 중에서 이 시스템의 처리 이덕치 하고요. 재밍 마진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원하는 성능을 위한 최소 비트 에너지 대 잡음 전력비가 즉 EBN0가 15고요. 그 다음에 이거다. 이건요, 우리 처리 이덕이냐. 프로세스 게인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다이렉트 시퀀스 방식에서의 처리 이덕은 TC에 대한 PB 1비트가 있는데 그죠? 이 1비트를 얼마나 작은 비트로 이렇게 잘게 쪼개서 이렇게 표현할 거냐. 이렇게 했을 때 이 잘게 쪼개는 가장 작은 단위를 한 칩이라고 했고요. 이건 1비트입니다.
그래서 1비트를 몇 개의 칩으로 나눌 거냐의 관계가 되는데, 이때 이 칩률하고 비트율의 관계를 가지고 이 칩 시간과 비트 시간의 관계하고 똑같아서 한 칩의 시간과 한 비트의 시간이 지금 이제 얘는 얼마요? 0.5 마이크로세크라고 했고, 이건 2040 얼마요? 47인가요? (2.047 미리세크라는 말은 뭐 마이크로세크로 고치면 2047이죠, 그죠? 근데 사실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2048이라고 보시면 돼요. 2048은 EMS성 11성. 여기는 0.5니까 2분의 1 해서 얘는 4096인 거예요. 뭐 지금 정확하게는 4094지만 4096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7일 때는 94죠, 그죠? 그래서 프로세스 게인은 4094. 그러면 이 프로세스 게인이 4094란 말은 이걸 데시벨로 맞추려면 얘가 EMS성이라고요? 얘 12성이니까 얘 12성을 데시벨로 하면 10로그 SMB를 나타낼 때 얘 12성 이렇게 되니까 얘는 이건 3이고 그죠? 0.3이고 얘는 12 곱하기 10, 120입니다. 그러니까 얼마요? 36dB 정도 나오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 게인에서 얻을 수 있는 건 36dB라는 거예요. 근데 36dB인데 이 시스템에서 얻을 수 있는 최소의 비트 에너지는 얼마라고요? 요구되는 최소의 비트 에너지 EBNZ 값은 15잖아요, 그죠? 그럼 36 중에서 15 뺀 거, 그게 이제 지금 현재 마진이라는 거예요. 마진은 이 36 빼기 15 한 게 얼마요? 21인가요? 21 정도가 되는, 이게 이 마진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처리 이득이 요만큼이고, 그 다음에 요구되는 값이 이만큼이면 마진은 이거 뺀 값이다. 전파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파장이란 주기적으로 변하는 에너지 레벨이 한 주기 동안 진행하는 거리다. 그래서 파장이라는 것은 한 주기 동안 나가는 거리를 나타내는 게 파장이다. 회절이란 경계면에 도달한 전파가 새로운 파원이 되어서 진행하는 현상. 그래서 이런 경계면에서 도달한 전파가 새로운 파원이 돼서 진행하는 전파, 거기 진행하는 현상을 회절이라고 부르더라. 그래서 회절의 정의를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데, 우리가 했을 때 굴절은 서로 다른 경계면에서 꺾임 현상이잖아요, 그죠? 꺾임 현상은 굴절인데, 회절은 이것도 경계면이라고, 같은 매질이라도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했는데 이건 거예요. 여기에 빛이 들어오면 이게 경계면이잖아요, 그죠? 이 경계면에서 다시 파원이 되면 여기서 다시 전파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굴절이라는 것은 그냥 꺾임 현상이 생기는 게 굴절인 거고, 그죠? 그래서 꺾임 현상인데, 새로운 파원이 돼가지고 우리가 안 보이는 영역에서도 전파가 도달되는 이런 현상이 회절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이야기할 때 이런 경계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매질 뭐 그런 걸 떠났어. 어쨌든 경계면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 거. 그래서 회절이란 경계면에 도달한 전파가 새로운 파원이 되어서 진행하는 현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 전파의 직진과 반사 특성을 이용한 것이 레이다고, 그죠? 전파의 주파수가 낮을수록 회절은, 주파수가 낮은 곳에서 회절은 잘 되죠? 회절은 잘 되고, 높을수록 직진성이 더 강해지더라 라고 해가지고, 역시 틀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건 근래 우리 기출에 나와서 그냥 그대로 문제 낸 거예요. 비유전율이 18이고 비투자율이
2인 매질의 특성 임피던스는 자유공간의 특성 임피던스의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고, 그리고 전파의 속도는 자유공간의 속도에 얼마냐? 라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해 보세요. 자, 전파의 속도 구하는 공식은 뭐예요? F 람다는 베타 분의 오메가는 또 있지만 루트 이필론 뮤 분의 1. 얘는 루트 이필론 S 뮤S 분의 C. 그래서 지금 이제 비유전율이 얼마야? 18이고 비투자율이 2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2가 되니까 얘는 C니까 36, 루트 36은 6분의 C죠. 그래서 전파의 속도는 빛의 속도의 6분의 1이다. 이매질에서의 속도는. 근데 특성 임피던스 G0는요. 자개의 세기하고 전개의 세기의 비율인데 그 점에서 유전율하고 투자율의 비율이더라. 근데 이건 120파이에 또 이필론 S분의 S고 여기는 120파이에 이게 특성 자유공간에서의 값입니다. 그래서 이게 18분의 2. 그러니까 이게 9분의 1이죠. 9분의 1을 루트 시키니까 3분의 1인 거예요. 이 120파이가 진공일 때는 120파이거든요. 그래서 진공일 때에 3분의 1이 된다. 하는 것이 특성 임피던스죠. 그죠? 그래서 이런 특성 임피던스는 자유공간의 특성 임피던스의 몇 배가 된다고요? 3분의 1이 된다. 이런 관계 정도는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 두 가지 공식은 전파공학에서 무조건 암기해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죠? 수직접지 안테나의 수직면 내의 지향 특성으로서 맞는 것은 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기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수직접지 안테나예요. 이게 수직면 내의 지향 특성은요, 이런 안테나가 있을 때, 그죠? 이렇게 딱 잘라서 앞에서 본 거예요. 이게 수직면인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앞에서 본 것이 수직면입니다. 그래서 전파는 이쪽 잘 가고 이쪽 잘 가니까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수직접지 안테나를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위에서 쳐다본 거. 이게 수평면이잖아요. 그렇죠? 수평면 내의 지향 특성은 하니까 요 형태가 모든 방향으로 잘 가니까 무지향성처럼 이렇게 가더라. 이건 수평면. 이게 수평면이고 수장. 이건 뭐고요? 이건 루프 안테나의 수평면의 지향 특성. 답은 수직면 내의 지향 특성은 3번인가요? 3번이다. 설명할 게 별로 없네요. 그죠? 자, 10번 답은 뭐예요? 자, 다음 각 장비들이 하는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등하기 해가지고요. 대역지환이라든지 다중경로 페이딩 특성이 있는 채널에서 야기되는 왜곡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기 위한 신호 처리를 하는 것. 해가지고, 왜곡이 일어나는 것을 주파수별로 이렇게 특성을 보상해주는 것. 등하기죠. 그죠? 앞신기는 입력 측의 약한 신호에는 이득을 주고, 강한 신호에는 이득을 좀 덜 줘가지고, 그래서 주파수가 진폭이 작은 애는 진폭을 좀 크게, 큰 애들은 작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양자 잡음의 그 잡음비를 고루 비슷하게 이렇게 SMB를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줘서 SMB 개선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 앞신기. 레이크 수신기. CDMA 방식 등에서 서로 다른 경로로 도착한 시간차가 있는 지역 확산이 있는 이런 신호를 다중경로 신호들을 잘 묶어서 보다 더 나은 신호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수신기. CDMA에서 꽤 중요한 거고, 그죠? 인트리버. 전송로 대역폭 내의 신호의 스펙트럼이 넓게 분포되게 하여 수신 측에서 등하기가 최적의 상태 유지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기능. 장치는 이건 인트리버가 아니라 스크램블러예요. 스크램블러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스펙트럼을 넓게 펼치게끔 하는 거. 스크램블러가 있고, 인트리버 나올 때는 무조건 시험 문제 답은
인트리브는 연집 오류를 랜덤 오류로, 그죠? 단일 오류 같은 뭐 랜덤 오류로 만들어주기 위한 장치 하면 그건 인트리브. 자유공간에서 송수신 안테나 사이에 형성되는 무선 채널의 경로 손실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하니까 뭐 LT 딱 적어 놓고요. 그래서 이걸 딱 적어 놓고 그냥 하면 되죠. 그죠? 1번에 송신 신호의 주파수가 2배가 되면, F가 2배가 되면 손실은 4배가 돼야 된다. 틀렸네, 그죠? 2번에 송수신단 사이의 거리가 3배로 되면요. 거리가 3배가 되면 제곱에 대해서 경로 손실은 9배로 증가한다. 송수신단 사이의 거리를 2배로 증가시키고 파장이 2배가 되면, 거리도 2배가 되고 파장도 2배가 되면 이건 변화 없다. 그죠? 그리고 송수신단 사이의 거리가 4배가 되고 파장이 2배로 증가시키면, 거리가 4배가 되고 파장이 거리가 4배인가요? 거리가 4배, 파장이 2배 되니까 2분의 4니까 2가 되고 2의 제곱은 4다. 그래서 경로 손실은 4배로 증가한다. 이런 거 구하는 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신호 ST가 7.5 코사인 4 곱하기 10의 8성 파이 t 하니까 F 얼마짜리예요? 2파이 곱하기 2 곱하기 10의 8성인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파수가 이거고요. 그럼 파장은 얼마인데요? 라고 하니까 특별한 말이 없은 자유공간이죠. 그래서 F 람다니까 이걸 가지고 하니까 2분의 3, 1.5m네, 그죠? 두 개 곱하면 C가 돼야 되니까. 자, 그래서 파장은 1.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파장이 1.5가 됐을 때 이런 안테나로 수신할 때 수신 감도가 가장 우수한 최소 안테나의 길이. 답은? 파장이 1.5니까 그럼 안테나 길이는 반파장이라면 이건 75cm. 근데 반파장 안테나를 쓴다고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어떤 안테나를 쓴다는 말이 없으면 반파장이 답이에요. 근데 무슨 안테나요? 이런 안테나가 적혀 있으면요, 이 수직접지라는 안테나가 적혀 있으면 이건 4분의 람다예요. 수직접지 안테나는 4분의 람다입니다. 그러면 안테나 길이가 4분의 람다는 1.5, 150을 4로 나누면 이건 37.5인가요? 그래서 37.5cm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무슨 안테나냐가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파장을 계산하는 건 첫 번째고, 파장이 계산됐으면 반파장인지 4분의 람다인지, 수직접지가 있으면 이건 대부분 4분의 람다고, 그냥 수평 다이폴, 아무 말이 없으면 아무 말이 없든지 다이폴 안테나를 한다면 반파장을 해주시면 되고. 위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상업용 위성에서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은요, C, Q, K, L 등이 있다. 등이 있죠, 그죠? C 대역은 어디서 어디까지요? 4에서 8. Q는 12.5에서 18. K는 26.5에서 40. L은 1에서 2, 이런 쪽에서 실제로 상업용 위성이 많이 쓰이고 있더라. 저궤도 위성은 지구의 자전 속도하고 동일한 속도로 공전하며 움직인다. 는 저궤도가 아니라 정지궤도죠, 그죠? 정지궤도 위성이고. 정지궤도 위성은 지표면에서 약 36,000km에 위치한다. 맞죠, 그죠? Q 대역의 위성 통신에서 상향 링크하고 하향 링크의 주파수는 Q 대역에서 많이 쓰는 게 14, 12. 이게 상향 링크, 하향 링크. C 대역은 64.
상향 링커, 하향 링커. 그래서 이런 그 상향 링커 주파수가 하향 링커 주파수보다 높다. 이걸 우리는 FDD, 그죠? FDD. 송신과 수신을 주파수를 가지고 서로 구별하더라. 우리나라에서 발사한 무궁화 위성은 정기궤도 위성 맞죠? 그리고 극궤도 위성은요. 극궤도 위성은 남극과 북극 상공을 이렇게 도는. 그래서 극지방을 도는 이런 위성을 극궤도 위성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틀린 건 뭐요? 니은밖에 없나요? 자, 14번입니다. 다음은 이동통신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용어다.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이라고 이렇게 문제를 좀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반경이 30m 이내의 거리에서 20에서 250kbps의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통신 기술로서 홈 오토메이션, 산업용 기기, 자동화, 물류 및 환경 모니터링 등에 활용되는 기술이 직비다. 라고 해서 직비 기술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이게 블루투스도 이 단어가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쓸 수도 있는데 이게 직업이라고 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속도가 저속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속의 속도는 직비 통신의 하나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로우 데이터 레이시입니다. 그래서 저속이고 그다음에 저전력이고 그죠? 초저전력이고 이렇게 가격도 싸고 하는 그런 형태가 이런 거고, 무선 센스 노드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술이다. 광대역 무선 액세스 시스템을 설계할 때 무선 채널의 페이딩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합한 방법으로 다수의 송신 안테나를 사용을 하고 시공간 보호를 적용하더라 라고 해가지고 사용했는데, 이게 페이딩 현상 대처입니다. 페이딩 현상에 대한 대처 방법은요, 다이버시티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이버시티 방법이고, 이 다이버시티에 대한 해석을 해주기 위해서요, 다수의 송신 안테나, 미모바 같은 거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쓰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시공간 블록 코드 해가지고 스페이스 타임 블록 코드라고 해서 이런 방식을 씀으로 해서 페이딩 현상에 대한 대처다. 이것도 시공간 블록 코드다. 이게 공간 다이버시티하고 시간 다이버시티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블록 코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현재 중요한 기술입니다. 중요한 단어니까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무선 근거리 통신망의 ISM 대역에서는 별도의 무선국 허가 절차가 필요 없이 장비를 사용한 주파수 영역을 이야기를 하고, 현재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이 2.4메가가 아니라 4기가, 그죠? 그리고 5.7기가, 이 두 가지를 많이 쓰고 있다. 저속 및 고속으로 이동 중에도 고속의 휴대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한 기술로서 YMAX 또는 와이브로, 그죠? 와이브로 YMAX 같은 걸가 존재한다라고 해가지고 답은 3번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좀 수정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파수 비선택적 페이딩이 발생하는 조건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딜레이 스프레드, 그죠? 지연 확산에 의해서 일어나는 TD 하고요, TS, 심볼 주기죠, 그죠? 심볼 주기, 이건 심볼 주기입니다. 심볼 주기를 비교했을 때 심볼 주기가 지연 확산되는 양보다 심볼 주기가 더 크면 이건 별 문제 없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TD의 역수가 뭐예요? BC라고 했고, 이 TS의 역수가요, BS라고 하면 이건 당연히 이 값이 더 크니까 이 BS가 더 클 거다 라고 하고, 이 BS를 뭐라고 불렀고요? 상간대역폭이라고 했고, 얘는 신호대역이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은 별 문제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일어나는 것은요, 주파수 비선택적 페이딩. 그래서 문제에서 주파수 비선택적 페이딩이라는 단어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는 상황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네, 그렇게 나쁘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런 형태가 주파수 비선택적 페이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용어다. 그러면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은 뭔데? 라고 하면 지연 확산이 심볼 주기보다 커가지고 상관 대역이 신호 대역보다 작으면, 이 상관 대역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요 주파수 영역, 이게 BC라고 한다면요. BC라고 한다면 이 주파수 영역에서는 적어도 이덕 특성이라든지 이런 위상 특성이 어긋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돼 줄 수 있는 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호 대역이 이만큼이면요. 이게 신호 대역이고 상관 대역이 이만큼이면 이 BS보다 BC가 더 크면 이 신호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덕 특성이 고르게 잘 나오는 거예요. 잘 나오니까 주파수 비선택적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신호 대역이 이게 요렇게 되면요. 요렇게 돼버리면 상관 대역이 요만큼인데 신호 대역이 이만큼이면, 이만큼은 주파수 특성이 균일하게 나오지만 이 부분은 주파수 특성이 균일하게 나올 수 있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보장이 없단 말은 어떤 주파수는 잘 나오고 어떤 주파수는 안 나온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그죠? 이게 더 큰 상황이 되면 이게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은 안 좋은 말이라고 그런 뉘앙스로서 좀 기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파수 비선택적 페이딩은 좋은 말이고, 그럼 상관 대역폭이 신호 대역폭보다 큰 경우, 그다음에 심볼 주기보다 지연 시간이 더 작은 경우, 그래서 지연 확산이 심볼 지속 시간보다 더 작은 경우, 이 경우가 뭐라고요? 주파수 비선택적. 얘는요,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 그럼 얘는요, 도플러 확산 주파수. 이동체의 빠른 속도 V가 엄청 빠르면 FD가 커지게 되고, 그러면 이 FD가 BD라고 또 쓰면 되고, 그죠? 그러면 BS야. 신호 대역보다 FD가 더 커져 버리면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플러 스프레드가 신호 대역이라는 게 심볼률이죠, 그죠? 심볼 전속률 BS입니다. 그래서 BS인 심볼 전속률보다 도플러 스프레드가 더 커져 버리면 얘가 너무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빨리 움직이면 채널 특성이 아주 빠르게 바뀌는 거예요. 아주 빠르게 바뀌고, 이게 시간 선택적 페이딩이다라고 했고, 이건 빠르게 움직이니까 패스트 페이딩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FD의 역수, 이를 TC라고 했는데 이건 상관 시간이라고 했죠, 그죠? 상관 시간이 심볼 주기요. 이게 BS의 분의 1이 TS인데 심볼 주기입니다. 이 심볼 주기보다 상관 시간이 더 크면 이건 뭐예요? 시간 비선택적 페이딩인데, 이게 더 크면 이게 시간 선택적 페이딩이다. 그래서 FD가 크면 이게 작거든요. 이게 작으면 시간 선택적 페이딩이다. 근데 도플러 스프레드가 좀 적게 일어나면요. 심볼률보다 더 적으면 얘는 속도가 느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고, 속도가 느린 것은 시간 비선택적. 이건 슬로우 페이딩이라고 했죠, 그죠? 슬로우 페이딩이다 라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다 라는 것 정도는 역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건 그냥 상식. OSI 7A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는 것. 표현 계층은 6계층으로서, OSI 7A 6계층으로서 송신척과 수신척 사이에 상이한 부호 체계 간의 변화하고 표준화된 데이터 형식을 규정한다. 그래서 표현 계층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구문.
물론 암호화 압축 이런 것도 여기에 되는데 이런 거하고 보다 더 중요한 게 구문 변환. 그래서 송수신척의 서로 상이한 부호 체계를 공통의 표현 형식, 이 공통의 표현 형식이 구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의 표현 형식으로 바꿔주는 거. 이게 표현 계층의 가장 중요한 말이고요. 물리 계층은 상위 계층에서 형성된 데이터 패킷을 전기 신호 또는 광 신호로 변환하여 상대 방향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 물리 계층이죠, 그죠? 그다음에 네트워크 계층은 네트워크 상에서 컴퓨터들이 서로 통신할 경우에 양쪽 컴퓨터 간에 최초 연결이 되도록 하고, 이때 통신 중에서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상호 간의 연결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하는데, 이건요, 이게 세션이라고 해요. 세션 계층이다 라고 해서 우리 기출에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보기가 그대로 있던 문제니까 좀 정의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송 계층은 상위 계층에서 보낸 메시지를 알맞은 크기의 세그먼트로 나누고 헤더에 각 세그먼트 순서 번호를 기록해서 하위 계층으로 보내서 전달하게끔 한다. 이게 전송 계층의 특징입니다. 그죠? 그래서 OSI7과 관련된 거. 이게 물레네, 그죠?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계층, 세션 계층, 프레젠테이션 계층,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계층. 해가지고 그 7계층에 대한 것은 암기를 하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호 VMT가 주파수 F0에서 FM까지 대역 제한되어 있다. 이때 이 신호를 VC가 2 코사인 오메가 CT로 곱함으로 해서 주파수 1000이가 된다. 그래서 이걸 주파수 1000이 해가지고 이렇게 높은 주파수를 올렸어요. 그죠? 그럼 여기 FC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FM, FC 더하기 FM, FC 빼기 FM. 이렇게 1000이가 된다. 여기서 1000이 된 신호의 대역폭은 여기서 여기까지죠? 1000이 된 신호의 대역폭은 EFM입니다. 1000이 된 신호의 대역폭 하면 여기는 EFM이고요. 이게 반송파 주파수의 2%다. FC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EFM이요. EFM이 100분의 2 FC다. FC의 2%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EFM이라는 대역폭이 반송파의 2%다. 하는 말이 이런 거고. 그러면 FC는요? 100FM. 그래서 FC는 100FM이다. 그래서 되도록 하는 FC로서 결과가 옳은 것은 뭐냐라고 해서 100FM이다. 자, 18번입니다. VM의 범위를 가지는 균일 양자기를 사용하여 진폭이 VM인 정연파 신호를 PCM 신호로 변환하고자 한다. 이때 신호대 양자 잡음 비가 58dB 이상이 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최소 양자 비트 수는 어떻게 되냐. 이건 그냥 6dB 법칙이죠. 그죠? 그래서 6dB 법칙이니까 6dB 법칙에서 SM 양자했을 때 SMB는 6M 플러스 1.8dB인데 이게 58보다 큰 값이 될 수 있는 n이 얼마냐. 그런 내용. 그러면 n은 10이 되면 61.8이니까 뭐 9가 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9가 되면 안 되네요. 이건 10이 돼야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 58dB 이상이 되려면 1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쪽 문제는 딱 두 종류 문제잖아요. 그죠? 지금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 SMB가 몇 dB가 되게끔 할 수 있는 양자 비트 수가 얼마냐? 라고 그렇게 물어봤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게 뭐 7비트가 들어올 때 SMB가 얼마다? 그러면 9비트로 됐을 때는 SMB가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6dB만큼 증가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하고, 그죠? 자, 이제 19번입니다. 잡음이 없는 채널을 통해서 QPSK 규격으로 비트열 1001, 1100을 전송을 한다.
만일 수신기가 잘못해서 BPSK 규격에 따라서 비트를 검출할 경우에 출력 비트 열원. 자, 단 QPSK하고 BPSK의 심볼 전송률은 동일하고 동일한 반송파를 사용해서 수신을 하고 BPSK 수신기는 최적 동작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봐두시면 되고, 어쨌든 지금 이제 QPSK는요. QPSK는 45도를 10으로, 그 다음에 135도를 11로, 그 다음에 225도를 01로, 그 다음에 315도를 00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러면 이때 내가 데이터를 10, 01, 11, 00을 본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러니까 이거 심볼 A1, A2, A3, A4라고 한다면 얘는 A1을 보냈고, 그죠? 01이니까 A3를 보내고, 11이니까 A2를 보내고, 00이니까 A4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 신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받은 애가 뭐요? 사진으로 받지 않고 이진으로 받았대요. 이진으로 생각하고 받았더니 얘가 0도일 때는요, 1인데, 메시지 1인데, 이게 B1이고, 그죠? 그 다음에 180도를 메시지 0으로 해서 B2라고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 내가 받은 심볼이 이거예요. 처음에 분명히 10을 보내줬어. 이걸 보내줬는데, 사진으로 받았으면 이거지만 이진으로 받을 때는 이거하고 이거 중에서 얘가 가까우니까 얘는 이걸로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B1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A3를 보내면요, A3를 받을 때 이게 가까우니까 B2로 받고요. 그 다음에 A2도 이거니까 이게 가까우니까 B2로 되고, A4는 요거니까 이게 가까우니까 B1 심볼로 인지를 하더라는 거죠. 즉 데이터가 1, 0, 1이라는 이런 데이터를 수신하는 효과를 가지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냈는데 잘못해가지고 이런 수신을 하더라. 이거 틀렸나요? 아니, 여기 적혀 있는데 반대로 할 게 뭐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라는 것 정도는 좀 봐주시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게 지방직 기출이거든요. 지방직 기출이었는데 괜찮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 문제였고, 우리도 국가직도 이건 좀 알았으면 싶은 문제라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20번입니다. 각 변조된 신호 ST가요, 20 코사인 1000파이T 플러스 6 코사인 20파이T다. 여기서 신호 ST는 전압이고 이거다. 이 신호 ST의 순시 주파수를 표시해라. 이거 맨날 했습니다. 이 신호는요, 1, 2, 3, 4번 중에서 몇 번? 이거는 아무런 표시가 없네요. 이건 2번 아니면 4번. 자, 그래서 이런 거고. 그러면 여기서 있는 이 갈로 안에 있는 이 값은 세타 IT입니다. 순시 위상은요, 1000파이 T 플러스 6 코사인 20파이 T. 그러면 오메가 IT는요, 순시 각주파수는요, 이거 T에 대해서 미분하면 1000파이 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마이너스에 20 곱하기 6 하니까 120파이 사인 20파이 T. 그리고 FIT는요, 이건 미분하면 되고, 그죠? 2파이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500 마이너스 60 사인 20파이 T. 이거 맨날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뭐 정확하게 자기과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순시 주파수를 물어봤으니까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죠. 그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문제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
없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